자, 안녕하세요. 네, 이정엽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 저를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제가 회계사, 세무사 쪽 강의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으니까 처음 보셔갖고 제가 신입 강사냐, 신규 강사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신규 강사는 아니에요. 저는 변호사 시험 쪽에서 5년 동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었고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그래도 제가 1타 강사예요. 그래서 한 2년, 3년 만에 강의 시작한 2년, 3년 만에 1타짜리 올라왔어요.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그래서 그 신규 강사는 아니니까 강의가 미숙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강의를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각자 판단할 거고 내가 얘기할 건 아니고 익숙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세무사 시험도 출제 경향을 잘 모르지 않겠느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세무사 기출문제 강의를 내가 다 했다고요. 기출문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거의 문제를 다 봤겠죠? 문제를 다 봐오고 강의까지 해서 뭐 그렇게 미숙하진 그 출제 경향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출제 경향도 다 알아요. 출제 경향을 뭐 강의 한 번 했다고 다 아느냐?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이걸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봐도 오래 걸리고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내용은 되게 다 아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만 한번 쓱쓱 이렇게 보면 뭐가 출제됐구나 이 정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출제 경영 파악 이런 것도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를 처음 본다고 해서. 자, 이게 지금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이 교재는 뭐냐면 제가 변호사 시험 쪽에서 강의하면서 만든 요약 자료예요. 그러니까 기본서가 있고 변호사 시험에서 상법 과목 거기 기본서가 있고 그걸 이제 요약한 자료예요. 이 책도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인기가 되게 많은 책이에요.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이제 1년에 정원이 2,000명인데 그래도 제 책이 1,500부에서 2,000부 가량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제 책을 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좋은 책이에요. 그거 중에서 이제 회사법 부분만 띄어내서 나눠 드린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표시가 이제 안 돼 있죠. 그래서 뭐 그거를 요건 이제 앞으로 이제 교재로도 출간이 될 거예요. 회계사 시험용으로는. 그리고 내용은 변호사 시험이라고 세무사 시험이라고 다르진 않아요. 다 그냥 다 상법이니까. 그리고 세무사 상법도 출제는 법대 교수님이 하시거든. 로스쿨 교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물론 좀 쉽게 내지. 변호사 시험보다는 좀 쉽게 낼 뿐이지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똑같거든요. 다 상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라. 그래서 이 책을 보셔도 뭐 공부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물론 조금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 안 나오는 깊이 있는 얘기가 좀 들어온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수업 들으면서 제가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자,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4일 만에 회사법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4일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 기출문제 풀이만 해도 지금 제가 10회 넘게 했죠. 11회인가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4시간씩 11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3시간 해갖고 지금 4회 끝내라 그러면은 이게 되게 빡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뭐 제도의 취지나 뭐 이렇게 해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설명들은 대부분 생략할 거예요. 제가 강의 스타일은 이해 위주의 강의예요. 그래서 제도의 취지 같은 거 설명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 많이 해주고 그래갖고 이해는 되게 잘 된다는 얘기 많이들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딱딱 체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좀 빠르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건 뭐 어차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시작을 할게요. 자, 통칙부터 보시죠. 회사의 의의부터 나오죠. 회사의 개념 요소. 회사의 개념 요소는 두 개예요. 영리성과 법인성 두 개예요. 회사는 영리법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여기서 영리성의 개념과 관련해서 여기서 영리성은 두 가지 개념 요소를 가져요. 영리성을 갖춘다 하면은 우선 회사가 이윤을 획득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획득한 이윤을 사원들에게 배분해 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요건 왜 강조를 하냐면 영리성이라는 개념이 저 앞에 상인 개념에서 한번 나와요. 근데 우리 세무사 상법에서는 회사법만 시험법이지 저 앞에 상법 총칙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상인의 개념을 정의할 때 영리성은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생소할 텐데 요게 이제 요 개념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 상인의 개념을 정의할 때 영리성은 이윤 획득의 목적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회사의 개념을 정의할 때의 영리성은 이윤의 목적, 획득의 목적에 더해서 획득한 이윤을 사원들에게 배분할 목적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자, 영리성 개념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특별시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서울특별시는 상인은 돼. 상법 총칙에서 말하는 영리성의 개념을 충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영업을 하면 이윤 획득을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었으니까 서울특별시가 상인이 돼요. 그래서 상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특별시가 회사가 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서울특별시가 주차장 영업을 해서 얻은 이윤을 서울특별시의 구성원인 서울 시민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주차장 영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 서울특별시가 주차장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윤을 공익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쓰려고, 스스로 소비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나눠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윤 배분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회사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여기서 영리성은 이윤 획득의 목적과 이윤을 사원들에게 배분할 목적 두 개를 포함해야 된다. 공법인, 서울특별시와 같은 공법인은 이윤을 획득할 목적이 있어서 상인은 될 수 있지만 이윤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될 수 없다. 그 정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법인성. 법인이란 우리 회사법상의 회사는 전부 다 법인이에요. 회사의 종류를 상관하지 않고 다 법인이라는 점.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근데 법인격 부인론, 이건 뭐냐면 특정한 경우에 회사의 채무를 회사의 사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이론이에요. 자,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죠. 채권자한테. 회사의 사원들, 특히 여기서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에서만 의미가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할게요. 사원의 주주가 이렇게 있으면 회사의 주주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직접 채무권자에게 변제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이걸 주주 유한 책임이라고 부르죠. 주주 유한 책임. 이거 글씨를 좀 잘 쓰라 그러더라고. 주주 유한 책임이요. 이 법인격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이름은 지금 법인격 부인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주주 유한 책임의 부인이야. 내용상으로는. 이건 사실 이름을 좀 잘못 정한 거예요. 내용하고 다르잖아, 이름이. 법인격 부인인데 이름은 법인격 부인인데 내용은 주주 유한 책임의 부인이라고. 자, 법인격 부인론의 내용은 뭐냐면 특별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주주가 직접 회사의 채무를 변제해야 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내용상으로는 주주 유한 책임의 부인이고, 그 요건이 어떻게 되냐? 이 요건까지는 세무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대략 보면은 요건은 이 회사하고 주주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 회사가 주주의 개인 사업만큼 운영되는 그러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주주총회도 안 하고 이사회도 안 하고 그 주주 마음대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해요. 그리고 회사와 주주의 재산이 혼용돼 있어요. 주주가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갖다 쓰고, 그리고 회사가 영업자금 부족하거나 할 때는 주주가 회사한테 자기 개인 재산 투입해갖고 회사 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재산이 혼용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회사가 무자력인 경우, 그러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주주가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 직접 변제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주 유한 책임이에요. 그런 게. 자, 이름이 법인격 부인이라 그래서 법인격 부인의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사는 법인격은 그대로 갖는 거예요. 계속 법인격 부인의 요건이 방금 충족됐다 하더라도 효과 부분까지 본 거예요. 적용 범위,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주주에게 미치지 않는다. 자, 요거는 사실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지금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황이면은 이 상황에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이해를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하셨으면은 괜찮은데 안 돼 있으신 분은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하고 기판력, 집행력은 확장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그냥 암기를 하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이거는 세무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법인격 부인원의 확장, 이것도 세무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 자, 1인 회사 보시죠. 사실 제가 기본 강의를 진행할 때는 1인 회사는 마지막에 해. 왜냐하면 우리 주식회사라는 거는 1인 회사, 이게 지금 통칙 부분에 있지만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회사라는 거는 원래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 제도야. 그래서 주주가 여러 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에 주주가 한 명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각종 법 제도들을 좀 특수하게 적용을 해요. 주주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인 회사 제도, 1인 회사라는 법리가 판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1인 회사 법리는 그런 거다 보니까 각종 제도를 다 안 다음에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각종 제도를 다 안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수업을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요약 강의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하고 다 넘어갈게요. 1인 회사, 1인 회사라는 거는 사원이 한 명밖에 없는 회사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성립 가능성.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우리 회사 종류에는 5가지가 있죠.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 중에서 한명회사와 합자회사는 1인 회사가 허용되지 않아요. 반드시 사원이 2인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1인 회사가 허용이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1인이 됐을 때를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이. 사원이 1인이 됐을 때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인 회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사원이 2인 이상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두 가지 종류의 사원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책임사원 1명, 유한책임사원 1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인 회사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1인 회사의 법률 관계 보면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운영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그 총회 결의에 효력이 있어요. 자, 우리 주주총회 그 보면은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그 집행으로서 소집에 통지를 한다고요. 소집에 통지를 할 때는 각 요건들이 많죠. 2주 전에 발송을 해야 된다. 소집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된다.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각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를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주주에게 다 소집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요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인 회사의 경우에는 1인 주주가 동의해서 결의에 참석을 했으면 소집 통지 필요 없어요. 소집 통지 중에 무슨 하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걸 더해서 소집 통지 절차가 아예 없었어도 상관없어. 소집 통지 절차가 아예 없었어도 1인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해갖고 결의를 했으면은 그 1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이루어진 걸로 봐요.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판례는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냐면 주주총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고 주주총회 의사록만 만들었어도 1인 주주 의사에 기해서 주주총회 의사록이 만들어졌으면 그 의사록 내용대로 결의가 있었던 걸로 봐요. 이 정도로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대해서, 주주총회 절차에 대해서 좀 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판례가. 자, 거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주가 복수인 경우에도 이 1인 회사의 법리가 적용되느냐? 복수인 경우. 주주가 전원이 출석했으면은 1인 회사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요. 다시 말해서 소집 절차가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소집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출석해갖고 결의에 참여를 했으면은 그 하자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소집 절차의 예외적인 규정을 예외적으로 취급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사의 자의거래 보시면은 이거 좀 재밌어요. 이 판례는 되게 중요해요. 그 판례 나오죠.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하죠. 그런데 주주 전원이 자기거래에 대해서 승인을 했으면은 이사회에서 자기거래 승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자기거래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이사회 결의를 그 주주총회, 주주들의 의사로 가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 판례는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요거는 자주 나와. 되게 독특한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래요. 원래 주주총회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2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죠.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 그건 우리 주주총회에서 맨 앞부분에서 배우잖아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정을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못 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사회 승인 결의, 이거는
자기 거래에 대한 승인 결의. 이거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없어도 주주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은 이거를 주주의 의사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례가 아주 독특한 법률을 펼쳤어요. 자기거래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한다는 법령의 규정도 없고 정관의 규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자기거래 승인을 할 수 있다. 주주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요. 독특한 법리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지까지는 사실 알 필요는 없어요. 시험 푸는데 결과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업무상 횡령 배임이 성립하냐. 자, 회사가 있고 주주가 1인이에요. 주주가 1인이야. 회사와 주주는 법인격이 독립돼 있죠. 회사의 법인격 주주니까 서로 간에 사실은 남남이에요. 근데 경제적 실질만 갖고 보면 회사의 손해는 주주의 손해고 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이익이 되겠죠. 왜냐하면 1인 주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자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배임적인 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느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회사의 재산은 실질적으로만 보면 주주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주가 자기가 그냥 들고 갔다고 해서 누구한테도 손해를 끼치는 게 사실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되느냐, 이 문제가 됐는데 판례는 법인격이 독립돼 있다는 걸 좀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1인 주주의 경우에도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임 행위를 하면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의결권 제한 이런 거는 이제 판례가 없으니까 그닥 중요하지 않죠. 자, 회사의 종류 부분 보시면은 우리 저 뒤에 이제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텐데 우선 각 종류의 회사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지금 먼저 공부를 하자고요. 자,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 이렇게 돼 있죠. 우선 이 회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회사가 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 사원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회사의 사원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느냐. 한 명의 회사의 경우에는 어때요?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부담하죠. 이거 기본적인 상황이고 매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채권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어때요?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이원화되어 있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죠. 얘는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던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사원은 한 명회사의 사원이랑 똑같은 책임을 부담해요. 다시 말해서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부담하죠. 유한책임사원은 좀 다르죠. 직접, 연대, 유한책임을 부담해요. 연대 책임을, 직접 책임을 부담하면서 유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는 그런 의미죠. 회사가 우선 유한 책임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출자 의무를 부담하죠. 그 출자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게 유한 책임이라는 의미죠. 직접 책임은 어떻게 부담하느냐? 출자하기로 한 돈이 있었는데 일부는 출자하고 아직 출자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어요. 그럼 출자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채권자에서 부담한 채무를 직접 변제해야 될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 연대, 유한 책임의 내용이에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의 회사의 경우에는 다 똑같아요. 간접, 유한 책임을 부담해요. 얘도 간접, 유한 책임, 간접, 유한 책임 다 똑같아요. 간접, 유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출자 의무만 부담할 뿐이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간접, 유한 책임을 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집행권은 누가 갖느냐? 업무집행권, 요거는 이제 책임이고요. 업무집행권은 누가 갖느냐? 한 명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직접 업무집행을 해요. 업무집행에 따른 채무가 되게 무겁기 때문에 사원이 다른 제3자에게 업무집행권을 위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원이 직접 해야 돼요. 제3자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둬도 그 정관은 무효예요.
사원이 반드시 직접 해야 된다는 거.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한책임 사원이 하죠. 이유는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무한책임 사원이 해요. 정관으로 요 얘기는 그 뒤에 가서 할게요. 무한책임 사원이 한다는 거의 원칙이다. 요거만 지금 알아두자고요.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은 저 뒤에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에 공부할 때 그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에서는 업무집행권 누가 갖느냐? 이사가 갖죠. 유한회사도 이사가 가져요. 이사는 이제 새로운 그 사원이 이제 이사를 뽑는 거죠. 근데 기관으로서의 이사는 사원과 별도로 있는 건데 실제 사람이 사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이사직에 취임하는 거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별도의 기관이 있다는 거,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사원 이외의 자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거.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 업무집행권 누가 갖냐면 업무집행자가 가져요. 유한책임회사에서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를 업무집행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업무집행자는 사원일 수도 있고 사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원 중에서 업무집행자를 둘 수도 있고 사원 이외의 자를 둘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분의 양도에 관해서 보자고요. 지분을 양도하려면은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되느냐? 한 명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총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원의 책임과 권한이 지금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원 입장에선 다른 사원이 누가 들어오는가가 매우 중요해. 입장에서. 왜냐하면 다른 사원 엉뚱한 놈 들어와 갖고 업무집행권 갔는데 엉뚱한 놈이 들어와갖고 업무집행 이상하게 해놓으면은 그 이상한 업무집행을 통해서 회사가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다른 사원들이 직접 연대 무한책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민감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분을 양도할 때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봐요.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할 것 없이 모든 사원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면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분 양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분 양도의 자유가 자유다,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을 둬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식의 양도라고 얘기하죠. 주식회사에서는 지분을 주식이라고 부르니까 이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관에 의해서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돼 있어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만 제한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제한을 못해요. 뭐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서 양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는 없어요. 유한회사의 경우에 좀 비슷해요. 지분 양도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어요. 하지만 정관으로 제한할 수가 있죠. 근데 정관으로 제한하는 데 있어서 한정은 없어요. 정관으로 정하기 나름이야. 어떻게 제한할 건지 정관으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다시 보면 주식회사랑 비교해보면 주식회사가 지분 양도의 자유가 조금 더 잘 보장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이게 좀 복잡해요. 여기 복잡한데 여기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좀 알아두자고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사원 중에 업무집행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사원 중에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이걸 나눠서 보자고. 사원 중에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되겠죠? 이 업무집행자예요. 업무집행자가 전원 다 사원 아닌 제3자인 경우죠. 이러한 경우와 사원 중에 업무집행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업무집행자, 사원, 이런 경우 나뉘어요. 우선 사원 중에 업무집행자가 있는데 이 업무집행자인 사원, 얘네들 말하는 거죠. 얘네들이 지분을 양도할 때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원 중에 업무집행자가 있는데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 이때는 업무집행자인 사원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업무집행자인 사원. 알아서 필기는 알아서 하세요. 얘네들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 경우 사원 중에 업무집행자가 없을 때
요때는 사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는 총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한 묶음 묶이는 거고 요렇게 한 묶음 묶이는 거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봐두셔야 돼요. 요 정도 봐두시면 돼요. 회사의 종류에서 이제 주식회사는 우리가 이제 상세하게 공부를 할 거고 나머지 회사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요게 이건 미리 보고 넘어가자고요. 자, 소규모 회사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소규모 회사라는 거는 주식회사에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법을 공부를 할 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 뭔가 독특하게 취급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올 때마다 외워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다 이제 다 모아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고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할게요. 근데 이걸 암기할 때는 여기서 그냥 한번 싹 다 암기를 하세요. 근데 유의해야 될 것만 보자고요. 유의해야 될 것만 보면 설립 단계 보시면은 소금회사의 특례 그래갖고 설립 단계 이렇게 나오죠. 원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의 효력은 정관을 작성해서 발기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한 다음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소규모 회사를 발기 설립할 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의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안 받아도 돼요. 자, 그런데 소규모 회사를 모집 설립할 때는 이런 특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소규모 회사를 발기 설립할 때만 적용돼. 그래서 여기 설립 단계에서 발기 설립 시 그렇게 먼저 나오죠. 거기다 이제 미수를 좀 쳐놓으세요. 소규모 회사의 특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규모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례가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정관 작성 시 정관의 효력 발생하는 데 있어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잔고 증명서로 제퇴할 수 있다는 게 나오는데 그거 두 가지. 그건 이제 발기 설립 시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소규모 회사를 모집 설립하는 경우에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잔고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회사만 생각하고 있는 거 맞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안 그래요. 발기 설립 시에만 그렇다는 거. 발기 설립 시에만 적용되는 특례 두 가지 요거를 유의해서 알아두세요. 그 나머지도 다 외우셔야 돼요. 소규모 회사의 특례는 이제 자주 나와요. 근데 설명은 나올 때마다 할게요. 그다음에 회사의 능력 보시면은 권리 능력 이게 뭔지는 아시죠? 목적에 의한 권리 능력 제한 여기 이제 자주 나오죠. 우리 이게 왜 나오냐 하면 우리 상법은 민법의 특칙이죠. 그래서 상법이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은 민법이 상무사 법률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원칙이 그런 거예요. 특별법과 일반법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법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특별법에 특별한 규칙이 있으면은 일반법 적용이 배제되고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런데 아까 회사는 영리법인이라 그랬죠. 근데 민법에 법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뭐가 그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설명하는 것만 대충 알아두면 돼. 근데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 민법 34조에 이런 게 있어요. 법인은 정관상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정관상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는다. 권리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요. 그러면 상법에서 회사도 영리법인이니까 상법의 회사도 정관상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냐. 다시 말해서 민법 34조가 회사에도 적용되느냐. 그거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통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학설은. 근데 우리가 그건 알 거 없고 우리는 판례만 알면 되죠. 근데 판례는 적용이 된다 그래. 그게 맞지 사실. 법인이면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죠. 자, 그런데 회사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정관상 목적에서 권리 능력을 제한해버리면은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돼요. 그래서 판례가 이 정관상의 목적 범위를 아주 넓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회사의 행위 중에 권리 능력이 없어서 무효다라고 판단한 사건은 없어요. 자, 어떻게 넓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는 판례 문구를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정관상 목적이라고 했을 때 정관의 목적 그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다 포함을 한다. 그리고 필요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갖고 판단을 하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해갖고 권리 능력이 없는 걸 제한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간략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정관의 목적상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봐. 핸드폰 제조 판매업, 뭐 가전제품 제조 판매업,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어요? 반도체 제조 판매업. 정관상 목적이 이렇게만 나와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행위를 했다. 기부행위를 하는 거 이거 일종의 법률행위죠? 증여행위니까. 이 기부행위가 정관상 목적 범위 내에 해당하느냐? 저 지금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권리 능력은 정관상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된다 그랬잖아, 판례가. 기부행위 정관상 목적 범위 내냐? 기부행위가 지금 반도체 제조 판매업 그거에 해당하는 거냐? 얼핏 보면 아닌 것 같죠? 근데 판례에 따르면은 반도체 제조 판매업에 해당하는 그 행위, 그러니까 반도체 사다 팔고 만들어다 팔고 그 행위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도 목적 범위 내에 포함된다 그랬지. 근데 기부 행위 이게 반도체 제조 판매업이랑 뭐 무슨 뭐 왜 필요해? 왜 필요하겠어요? 간접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왜? 기부 행위를 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아지잖아. 그럼 반도체 더 잘 팔릴 수 있다고. 가전제품 더 잘 팔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부 행위라는 거는 반도체 제조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는 제조 판매업이 잘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기부 행위도 권리능력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행위 능력 볼 거 없고요. 불법 행위 능력. 회사의 대표 기관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면 그거는 회사의 불법 행위가 돼요. 그래서 회사가 그 불법 행위에 의한 그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게 돼요. 그게 회사의 불법 행위 능력이에요. 자, 근데 여기 210조에 나오는데 210조에 보면은 회사의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됐을 때 대표이사도 회사와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210조는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다. 그리고 회사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때는 대표이사도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여기서 연대는 부진정연대라는 거. 연대에는 진정연대와 부진정연대가 있는데 여기서 연대는 부진정연대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진정연대랑 부진정연대가 뭐가 다르냐? 그건 아까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부진정연대다. 이 용어를 그냥 익숙하게만 눈에 익혀두세요. 상법에서 나오는 연대는 다 부진정 연대라고 보시면 돼. 회사법상의 소. 이거 보시죠.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는 주식회사 설립무효회소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요약 강의고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상법 실력이 있으시니까 지금 볼게요. 자, 회사법에서는 여러 가지 특수한 소송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게 주식회사 설립무효에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 무효 부존재 확인에서 그 다음에 또 익숙한 게 뭐 있어요? 가장 익숙한 것들만 보면 신주발행 무효에서 감자 무효에서 조금 더 가면은 합병 무효에서 분할 합병 무효에서 주식 교환 이전 무효에서 이런 거 이제 익숙하죠. 이렇게 특별한 소송을 우리 회사법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특별한 소송이야. 우리는 지금 상법만 배우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법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소송이라는 거는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모든 소송의 일반 법리는 거기에 다 있어. 근데 상법에서 그 회사법에서 말한 방금 그런 소송 있죠? 그런 소송은 이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있는 이런 소송보다 되게 특수한 면이 있어요. 특수한 면이. 민법이 어떤데요?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특수한 면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근데 그 특수한 면을 지금 모아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의 성질 보면 대부분 형성의 소예요. 형성의 소라는 거. 우리 그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상에도 이제 형성의 소가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적용할 때는 대부분은 이행의 소예요. 이행의 소. 남이 나한테 뭐 해달라는 걸 청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내가 돈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그러면은 걔를 상대로 소송 걸잖아요. 그럼 이건 이행의 소예요. 판결 나오면 이렇게 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이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돈 줘야 돼. 이행을 해야 되는. 이런 걸 이행의 소라고 불러요. 형성의 소는 뭐냐면 판결에 의해서 판결의 효력에 의해서 바로 법률 관계가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 결의를 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의에 대해서 취소해소를 제기하고 취소 판결이 나면 취소 판결의 효력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결의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판결이 칼로로사라는 거지. 판결이 법률관계에 목을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결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소, 이런 걸 형성의 소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회사법을 공부해서 알았겠지만
회사법상에서는 대부분 형성해소예요. 주식회사 설립 무효해소, 이것도 형성해소죠. 회사 설립 등기라면 회사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설립 무효해소가 제기가 되었고 설립 무효 판결이 나면 이 판결에 의해서 회사의 설립의 효력이 상실된단 말이야. 물론 소급표는 없지. 장래를 향해서만 상실되기 때문에 회사안에 준해서 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되지만 어쨌든 판결에 의해서 설립의 효력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판결에 의해서 법률관계에 변동을 시키는 소를 형성해소라고 부르는데 회사법상에서는 대부분 형성해소다. 다음에 유사필소 공동소송이다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소의 절차 보시면은 소의 당사자, 제소권자가 제한돼 있어요. 이행해소나 확인해소 이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소송을 민사소송법상에서는 이행해소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확인해소가 있고 형성해소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행해소의 경우에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례가 이제 2개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제소권자가 없다. 아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행해소는. 물론 권리가 없으면 기각은 당하겠지만 소 제기하는 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해소도 별 제한은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만 제한할 수 있다 하고 있는 이런 제한이 있긴 있는데 뭐 특별히 이렇게 뭐 크게 제한되는 건 없어요. 근데 형성해소의 경우에는 법이 소송을 제기하고 수 있는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가 많아. 이거는 회사법상의 형성해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형성해소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소권자 제한의 문제인데 이 제소권자는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일반론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공통된 걸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제소권자 안에 주주이사 감사는 거의 다 들어가요. 주주이사 감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가까운 거 우리 진도순으로 주식회사 설립무효해소 주주이사 감사만 제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주주총회 결의 취소해서 주주이사 감사만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저 뒤쪽 가면 신주발행무효해소 나오죠. 신주발행무효해소도 주주이사 감사만 제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감자무효해소죠. 감자무효해소는 주주이사 감사뿐만 아니라 몇 명이 더 제기할 수 있지. 파산관제인이나 청산인 그리고 그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 이런 애들도 제기할 수 있죠. 합병도 비슷하고요. 어쨌든 주주이사 감사는 거의 다 들어간다는 거 여기서는 그 정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피고는 대부분 회사라는 거. 피고는 대부분 회사예요. 거의 다야. 99%는 회사예요. 자, 피고가 회사 아닌 경우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공부를 해봤으니까. 우리가 배운 소송 중에서. 대표 소송은 아니죠. 대표 소송은 이사나 뭐 감사 이런 애를 상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익숙한 것도 뭐가 있죠? 회사가 아닌 거. 이사 해임해소의 경우. 이사 해임해소의 경우는 회사와 그 이사를 공동 피고로 해요. 자, 이건 그때 가서 보면 돼요.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는 취지야. 여기 요 단계에서는 지금 회사가 대부분의 피고는 회사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은 설사 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소기간 관련해서는 대부분은 6개월이에요. 회사법상에서에서 대부분은 6개월인데 짧은 게 하나 있죠. 2개월짜리가 뭐죠? 결의 취소해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해서 2개월짜리죠. 그리고 엄청 긴 게 하나 있어요. 2년짜리가 하나 있어. 주식회사 설립 무효해소.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회사에서 설립 무효 취소해소는 제소기간이 2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를 제일 중요하게 공부하니까 주식회사 갖고 얘기한 거지. 나머지는 대부분 6개월이에요. 감자 무효해소, 합병 무효해소, 뭐 기타 등등 대부분 6개월이에요. 신주 발행 무효해소도 그렇고요. 관할 별거 볼 거 없고요. 공고, 병합 별로 볼 거 없어요. 그다음에 청구의 포기일락 화해 조정의 제한. 이거는 좀 봐두셔야 돼요. 자, 회사법상의 소에서는 대세효가 인정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대세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소송 관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규정을 해놨어요. 자,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자, 주주이사 감사 누군가가 회사를 상대로 해서 결의 취소해소를 제기했다고 쳐봐요. 결의 취소해소.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했는데 주주이사 감사 중에 누군가가 회사를 상대로 결의 취소해소를 제기했다고 쳐봐요. 여기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원고가 승소했다는 거는 결의 취소 판결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세효가 있단 말이야. 이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가 돼버리면 그 취소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인 주주와 회사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기타 제3자 모든 자의 관계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모든 자와의 관계에서 이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된 걸로 다뤄진단 말이에요. 정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하진 않아요.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쳐요.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원칙은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한테는 미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3자가 비슷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이 소송과 그 소송에서는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근데 상법에서는 독특하게 대세효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대세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얘가 졌을 때, 원고 승소라는 건 피고 패소라는 거죠. 회사가 패소했을 때 이때 대세효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자기가 패소하는 방향으로 소송 관계를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소송이 제기됐을 때 판결이 나면은 뭐 이렇게 뭐 대세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소송 관계가 반드시 판결에 의해서만 결론이 나는 건 아니에요. 화해라는 것도 있고요. 조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거야. 너 지금 네 주장은 뭐고 내 주장은 뭔데 반씩 양보해서 요 정도로 우리 합의해서 끝내자.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소송 내에서 해갖고 화해 조서라는 게 작성이 되면 그거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해 조서나 조정 조서가 작성이 되면 그것도 대세효가 있어 버린단 말이야. 근데 화해 조정 이런 거 회사가 일부 자기한테 불리하게 판결을 한 거죠. 일부 양보를 했으니까. 일부분에서는 자기한테 불리하게 소송 관계를 임의로 처분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 소송 관계 임의 처분하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제3자가 그럼 뭐예요? 제3자 입장에서는 회사한테 따질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왜 회사한테 불리하게 맘대로 화해 조정해 갖고 그 불리한 효력을 우리한테도 미치게 하냐.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해 조정을 못 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일락도 못 하게 했어. 일락이라는 건 뭐냐면 소송이 제기됐을 때 피고가 백기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 원고 네 말이 다 맞다. 그럼 원고 승소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피고 전부 패소 판결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자, 그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청구의 포기가 제한되는 건 이제 대표 소송의 경우고, 요 주주총회 결의 취소해서 이런 거에서는 포기는 제한되지 않아요. 자, 재량기각 관련해서 보죠. 재량기각은 뭐냐면, 자, 결의 취소해서가 제기가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판사가 심리를 해봤더니 결의에 하자가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뭐 소집통지를 일부 주주에게 안 해줬다거나 아니면은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요. 뭐 절차상의 하자는 뭐 그것 말고도 또 있겠죠. 뭐 주주 아닌 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갖고 결의가 이루어졌거나 이렇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요. 그렇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판사 입장에서 당연히 결의 취소 판결을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야. 하자가 있으면 취소 판결 하라고 법이 강제했으니까. 그런데 재량기각은 뭐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원고 청구를 그냥 기각시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의 취소 안 하고 그냥 결의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원고 청구 기각 이렇게. 그걸 재량기각이라고 불러요. 이런 재량기각을 도대체 왜 하느냐? 판사 마음대로. 이 회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그 하나의 법률관계 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가져요. 예를 들어 주주총회 결의만 갖고 봐요.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은 주주들도 이해관계를 갖죠. 회사도 이해관계를 갖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사 선임 결의다 그러면은 이사들도 이해관계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번 이뤄진 결의를 취소시킨다거나 이런 거는 법률관계에 되게 불안정을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불안정 초래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자가 경미한 경우인데 야, 굳이 뭐 이렇게 경미한 하자 갖고 취소까지 시키냐. 그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이런 판단이 드는 판사가 자기 멋대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재량 기각이라고 불러요. 하자 보완 없는 재량 기각의 가능성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한번 봐두셔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재량 기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 형식을 보면 지금 조문을 제가 몇 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찾아보면 되는데 이게 190 몇 조에 나올 거예요. 한 명 회사 설립 취소나 무효 한 명 회사 설립 취소에서 한 명 회사 설립 무효에서 여기서 재량 기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재량 기각 요 규정을 두고 다른 데서 재량 기각을 인정할 때는 요 규정을 다 준용해. 준용.
다 준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량 규각 규정에 재량 기각의 요건으로서 하자가 보완됐을 것, 사후적으로 하자가 사후적으로 보완됐을 것, 요걸 요구하고 있어요. 요 규정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다 이걸 준용하고 있으니까 재량 기각을 하려면 사후적으로라도 하자가 보완됐어야 돼. 그게 요건이야. 판사가 재량 기각을 하고 싶으면. 그런데 우리 판례가 재밌게도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어도 하자가 경미하고 재량 기각의 필요가 있으면은 재량 기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감자 무효회소에서 한번 그랬고 분할합병 무효회소에서 한번 그런 판시를 했어요. 이 판례에 대해서는 뭐 교수님들이 비판을 엄청나게 하죠. 아니 법에 분명히 재량 기각을 하려면 하자가 보완됐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가 네가 뭔데 마음대로 하자가 보완도 안 됐는데 마음대로 재량 기각을 하냐 비판을 많이 하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례가 법에 위반해서 법에 반해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량 기각을 인정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두세요. 감자 무효회소하고 분할합병 무효회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줘야 될 게 주주총회 결의 취소해소의 경우에는 재량 기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데서는 요 한명회사 설립 무효 취소 회소에서의 재량 기각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주주총회 결의 취소해서만큼은 재량 기각 하나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하자를 보완할 것이 요건이 아니야. 요건이 아니라는 거. 그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판결의 효력, 기초적인 내용이고 매우 중요하죠.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은 판결은 상대요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송 당사자들 사이,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요.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한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냥 상대요만 있는 게 원칙이에요. 대인적 효력만 있는 거죠. 근데 회사법상의 소송은 대부분이 대세요가 인정이 돼요. 판결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판결의 효력이 미쳐요. 이거는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판결의 효력과 관계해서 비교해보면 되게 특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급표가 제한돼요. 회사법상의 소송에서는. 원래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소송에서는 판결이 나면 소급표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판결의 대상이 됐던 그 법률 관계를 했을 때로 소급해서 판결의 효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회사법상에서는 소급표가 제한되는 게 되게 많아요. 대세요 인정되는지 소급표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소송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기억을 해주실 게 대부분은 소급표가 제한돼 장내요만 인정이 돼요. 그런데 결의 취소해소하고 감자 무효해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원고 승소 판결의 효력 그 부분에서 거기를 써놓으시면 돼요. 근데 저 뒤에 감자 무효해소 부분에 그거는 도표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두세요. 자, 원고 승소 판결의 효력은 대세요 있고 장내요만 있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원고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뭐 일반 원칙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대인적 효력만 있고 소급표는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 그 다음에 패소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이 부분 독특한 게 좀 인정이 돼요. 소송을 걸었는데 원고가 패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고가 회사한테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가 소송 걸면은 패소했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소송 비용만 물어주지. 일반적으로 뭐 내가 돈 빌려준 거 없는데 빌려줬다고 거짓말하면서 소송 제기했다. 그럼 내가 패소하겠지? 그러면은 그 패소했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해주지는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물론 소송 비용은 해줘야 돼. 제가 부담했던 변호사 비용 그런 거 내가 대신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회사법상의 소에서는 독특하게도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 그때는 회사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해주느냐? 그건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악이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그래요. 악이라는 건 뭐냐? 우리 악이라는 거는 뭘 안다는 의미죠. 선이라는 건 뭘 모른다는 의미고 그럼 뭐 악이라는 거 뭐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인데 뭘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냐? 취소나 무효 원인이 없음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자기 소송을 제기하는 게 부당함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 그렇게 제기해놓고 패소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의 취소해소를 제기했다 원고가. 근데 결의가 적법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그 결의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결의 취소해소를 제기해. 그러면 이게 지겠죠 원고가? 그러한 경우에 회사가 소송 수행하면서 피해봤던 거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뭐 대표이사가 소송에 신경 쓰느라고 회사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악의 중과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회사 소송에서의 가처분, 만족적 가처분과 소송하는데 이거는 저 뒤에서 회계상부 열람 등사권 보면서 볼게요. 자, 합병 보시면 이것도 저 뒤에서 합병 같이 하면서 볼게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만 보자고요. 합병의 제한 이 부분만 보시죠. 저 뒤에서 주식회사 합병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합병의 제한만 보시죠. 자, 회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가 있죠. 합병은 모든 종류의 회사끼리도 할 수 있어요. 가장 성격이 다른 회사가 한명회사와 주식회사죠. 가장 작은 규모의 회사를 예정해서 만든 회사 제도가 한명회사고 가장 대규모 회사를 예정해서 만든 회사가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와 한명회사 사이에서도 합병은 가능해요. 뭐 인적회사는 인적회사끼리만, 물적회사는 물적회사끼리만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와요. 모든 종류의 회사는 다 합병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한이 있어요.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여야 돼. 물적회사라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명회사랑 주식회사랑 합병을 하면 존속하는 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한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합병할 경우, 이 경우에 제한이,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을 했어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을 해서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을 해서 존속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이 경우에 제한이 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제한이 있느냐,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가 되려면 이 경우에는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돼요. 법원의 인가. 왜 그러냐면 취지는 이래요. 설립 절차가 주식회사는 되게 까다롭고 유한회사는 되게 주식회사보다는 되게 쉬워요.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거는 그렇게 만들 이유가 있겠죠. 법에서 어떤 취지가 있으니까 까다롭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주식회사 설립의 까다로운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선 유한회사를 설립을 해.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주식회사하고 합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유한회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주식회사한테 승계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새로운 회사 설립하는 거를 까다로운 절차를 회피해 갈 수가 있죠. 요걸 막기 위해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랑 유한회사랑 합병을 하는데 존속하는 회사가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합병하기 전에 주식회사에서 사채 상환을 완료해야 돼요. 사채 상환 완료. 왜 그러냐면 사채라는 거는 주식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어요.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환을 하지 않는 채로 유한회사하고 합병을 했는데 유한회사가 존속회사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채 상환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죠? 주식회사의 권리 의무 일체를 유한회사가 승계해버리니까 사채 상환 의무도 유한회사가 승계한단 말이야. 그럼 유한회사가 사채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거는 유한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그랬잖아.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채 상환을 완료한 다음에 합병을 해야 된다. 이런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산후 청산 중에 있는 회사와 존립 중의 회사가 합병을 하면 존립 중의 회사가 존속회사가 돼야 된다는 거. 청산 중의 회사가 존속회사가 돼버리면 이상하겠지. 회사 하나 죽이는 거 아니야, 괜히. 살아있는 회사 죽이는 거잖아. 그래서 안 돼요. 합병 절차, 이거는 저기 주식회사 들어가서 보고요. 합병의 효과, 이것도 주식회사 들어가서 봐요. 합병 무효소도 거기 가서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주식회사 들어갈게요.